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그게 뭐 국방부 기밀문서 보도나 아니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가 요 관련해서 전 사실 제가 오늘 뭐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사실 영화 별로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특히 배우들 구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배우들은 다 그 배우가 그 배우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제 집사람하고 영화 보다가 혼나는데 당연히 어떻게 그런 거 하나 기억 못하냐 그러는데 그 대신 제가 이제 미국의 시사 문제 다룬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찾아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몇 개 이제 같이 참고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시카고의 7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기 뭐야 1968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베트남 반잠대고 미국에서 뭐 미국 전역에서 이제 정말 질풍노도처럼 벌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또 베트남 그래서 뭐 여러 운동 단체들이 결합되어서 그 당시 그 시카고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민주당 그 68년 이제 그 11월 달에 하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확정하는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니까 거기에 이제 온갖 학생 운동권이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경찰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탄압을 하니까 이제 시카고 전역에서 이제 반전 시위대하고 이제 그 경찰하고 이제 뭐 곳곳에서 이제 공방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카고 경찰에서 이거는 폭동이다. 폭동이라 갖고서 이제 뭐 엄청 잡아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7명을 무슨 뭐 어디 어디 뭐 폭동 음모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지금도 아마 그 넷플릭스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더 포스트란 영화를 좀 더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영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시카고 때 이 지도자 중에 하나가 이 톰 헤이든이라고 하여튼 이제 뭐 그 당시에서는 아주 뭐 신화적인 학생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DS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주류 학생운동 단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 그러니까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뭐 학생 조직 뭐 이런 식의 의미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마 이론적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2012년에 나온 영화인데 저기 웨더 언더그라운드라는 미국의 어떤 보면 이제 극좌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전 데모 할 때마다도 이제 미국의 어떤 뉴 레프트들이 여러 단체들이 서로 이제 결합해서 싸우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과격파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완전 군산 복합체에서 지배가 되고 이게 무슨 말로 비폭력 시위로 해서 달라질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그리고 미국 정부라는 거는 하는 게 전부 전 세계의 무슨 민중 인민을 탄압이나 하는데 우리가 폭력을 동원해서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이 정권을 그러니까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뭐 해법이다 이런 이제 아주 과격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다룬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사실은 좀 비틀었어요. 비틀었지만 한번 영화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왜 기억하냐 하면은 이게 81년 10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이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져요.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져 갖고서 이제 뭐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고 경찰하고 경비가 모두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 사건이면 뭐 제가 알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 그런 일은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뭐 가끔씩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 사건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이 사건 범인 중에 하나에 이제 근데 이 여자인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엘즈버그 국방부 기밀문서 그 재판할 때 이 변호한 사람이 이제 레너드 부딘이라고 이것도 아마 이름 봐서는 아마 프랑스인 같은데 잠깐 부딘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사람도 이제 캐서이라고 그러고 그냥 애칭으로 이제 KD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강력 사건 터지게 되면은 미국의 이 경찰들이 기동성이 좋으니까 하디 어디 뭐 비상사태 났다 그러면 이제 이 경찰 수사차들이 뭐 우리 영화에도 자주 보지만 수시간에 뭐 수십 대가 뭐 달려들어서 이제 봉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마 이제 경찰차들이 포위하고 이제 뭐 총 들고서 이제 나와 막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여자는 그냥 아마 그때 아마 뭐 운전사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아마 도피시킨다고 해서 이제 문 열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마 안 하고 버텨가다가 이제 아마 총격전까지 벌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 사망자가 생기고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때 구속됐을 때 자기 아들이 하여튼 14개월 됐을 때요. 썩이 됐는데 하여튼 징역을 거의 한 20년 살았어요. 근데 하여튼 미국은 어쨌든 이 공권력 거기에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를 수행한 뭐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죽인 범죄는 뭐 그거는 완전히 이제 뭐 체제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법정에서 이제 유죄를 자기는 인정했고 뭐 그건 다 가당한 거 맞다라고 해서 그때 한 20년 형인가 받았고 이 사람 공범들은 재판의 권위 자체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재판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이제 죄를 시인하냐 안 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정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판사가 약이 올라왔고 75년씩 때렸대요. 그런데 뭐 결국은 뭐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한 27, 8년인가 뭐 살고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이 사람 나올 때도 이제 그 당시 미국은 이제 나름 경찰 하여튼 이렇게 직원들 조직 같은 게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여자가 20년 살고 나올 때도 경찰을 죽인 저 사람을 석방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뭐 이래갖고서 이제 뭐 항의 뭐 하고. 근데 이 여자도 보니까 지난달 5월 2일 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 제가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다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왜 더 언덕으로 한다라 하면요. 요거는 설명해야겠네. 그래서 옛날 60년대 밥 딜란 노래 중에 뭐 웨더맨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밥 딜란이 했던 미국의 반전 운동 그거 하는데 상당 부분 정신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식 명칭은 아니고 하여튼 언론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계속 테러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직접 무장투쟁을 결행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자기들 무슨 아지트에서 폭탄 만들다 터져서 뭐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또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과격화되었다는 정도로 그냥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까 저 영화 관련해서 여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마 이제 그 웨더 언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건을 누가 이제 소설로 쓴 모양인데 조금 좀 바꿔서 그 소설을 토대로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화에도 이제 끝까지 이제 도피를 하면서 계속 투쟁을 하는 그 여배우가 있어요.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가 이제 줄리 크리스티예요. 줄리 크리스티인데 저는 뭐 줄리 크리스티 그러면 제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근데 그 영화를 누가 이제 어떤 전문가가 해설한 거 보니까 딴 건 다 좋은데 이제 그렇게 끝까지 싸우는 투사 같으면 왜 제인 폰다를 해야지 왜 줄리 크리스티가 말이 되냐? 제가 찾아보니까 줄리 크리스티가 옛날 여기 젊으시면 많이 그러는데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있었죠. 1965년에 그때 25살에 그 여자가 거기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줄리 크리스티. 라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여자한테 이제 제일 과격파 여성거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그런 비평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어떤 이제 국방부 기밀문서 사건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제 이 진실을 보도하려고 애썼던 기자들 아니면 이제 그걸 한 이제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 이 중에 도대체 그럼 기자들이 얼마나 죽었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식 통계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따로 집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이게 아마 이건 뭐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한 단체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게 이제 또 63명이라 그러면서 근데 자기들도 이게 정확한 집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미국 23, 일본 14, 프랑스 12. 근데
한국은 한 명도 없죠. 뭐 이제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투병력 많이 보낸 나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베트남 전쟁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뭐 의미나 뭐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뭐 정리하지 못했지만 역시 이제 저기 뭐야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영 선생처럼 그거는 좀 아주 뭐 이 독특한 케이스고 뭐 그 후에도 다른 이거를 뭐 특별히 기억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또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뭐 이제 숨진 뭐 돌아가신 뭐 일본인 저널리스트에서 뭐 여러 사람들 이름 올려놓고 근데 일본은 그냥 지금도 뭐 베트남 이게뿐만 아니고 요즘도 뭐 시리아 같은데 이런 데 갔거나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뭐 타일랜드 아니면 최근에 이제 또 미얀마가 복잡하잖아요. 거기 가면 또 거기 때 그런 데 가서 계속 취재하다가 뭐 죽거나 아니면 또 뭐 구속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게 뭐 왜 잘 안 되는지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할 방도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 기자들 중에 이제 제가 유명한 사람 몇 사람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와다 교이치라고 이제 이 사람도 뭐 대표적인 그 어떤 사진 기자로서 베트남에 가서 뭐 상도 여러 개 받았죠. 무슨 뭐 세계적인 사진 기자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 나이로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이 34세 죽었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뭐야 그 일본의 아오모리라고 저쪽 그 이제 북쪽에 이제 혼슈 쪽에 이제 그쪽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무슨 이제 사진관에서 무슨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마 대학도 못 다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 로버트 카퍼나 또 유명한 사진 기자들 이제 얘기 듣고서 나는 어떻게 뭐 그렇게 한번 해볼 방도가 없나. 그래서 이제 아마 무작정 뭐 도쿄로 상경을 했다가 근데 이제 뭐 일본의 뭐 큰 신문사들이 뭐 상대를 안 해주지 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서 뭐 어디 통신사 들어가서 뭐 아르바이트 부업처럼 하다가 그 뭐야 하여튼 이제 뭐 누구 소개받고 이제 베트남에 가서 아마 그 통신사 지국을 찾아간 모양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때 뭐 저기 세계적인 통신사들은 어쨌든 사진 수요는 있고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경력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따지지 않고 정말 열의가 있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 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아마 이제 그 통신사에 어쨌든 뭐 그게 뭐야 뭐 신문사나 방송들은 이제 뉴스를 파는 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그거를 통화를 해서 꽤 하여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출세작이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뭐 마을에서 무슨 아마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무슨 공습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강을 이제 뭐 아마 일가족이겠죠. 그래서 좀 뭐 그냥 엄마가 조그만 애까지 얻고 나서 거의 무슨 그냥 뭐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헤쳐나가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수상식에서 아마 가리킨 뭐 그런 사진 아닌가 싶고. 그리고 뭐 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그 미군 부대가 이제 소위 그 베트남 해방전선 그런 병사들하고 이제 하다가 뭐 당연히 양쪽에서 서로 이제 사상자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때 아마 해방전 쪽에 아마 10대 소년배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미군 쪽 설명은 얘를 이제 묻어주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갔다 그러는데 하여튼 장갑차에다 밧줄을 묶어갖고서 끌고 가는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치노세 다이조 뭐 이 사람도 이제 꽤 유명한 기자예요. 예, 그래서 뭐 이 양반은 조금 좀 조금 좀 다른 그러니까 근데 거의 막 비슷할 거예요. 전쟁 사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뭐야 아마 니콘 쪽 카메라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래서 도쿄에 그 니콘 사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 뭐 코너가 따로 있대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니콘 카메라 여기 막 카메라가 또 이것도 아마 여러 개 거기 이제 전시되는 모양인데 하나는 이제 총알로 관통돼 갖고서 이게 뭐 이렇게 막 뚫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남자들만 있었냐? 그 이제 여성들도 이제 거기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끼어든 거고 제가 이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올 2월 달에 나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베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도 아마 미국의 꽤 유명한 아마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것 같은데 아마 꽤 고참 기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6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전쟁 보도가
완전히 뭐 정말 남성 기자들 동무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베트남에 와서 이제 뛰어든 여성 기자들 아마 몇 명을 선정해서 아마 그 사람들 스토리는 이제 쭉 그 책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설명 보고 나서 그냥 잠깐 좀 요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요게 지금 뭐 You don't belong here.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당신들은 여기 낄 데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있을 자리가 아닌데 여기 왜 왔어 하는 이제 거의 뭐 정말 그 남자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그냥 뭐 이런데 당신도 있을 데가 아니잖아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프랑스 출신의 여성인데 이 여자도 66년에 왔대요. 60년대 아마 그때 아마 만으로 22살에 안 됐을 때 모양이고 그래서 그냥 그 이 여자도 뭔가 베트남 가게 되면 그 자기가 우선 뭐 하나 할 것 같아서 라이카 카메라 하나 그리고 이제 돈은 200달러만 달랑 들고 와서 이제 여기도 뭐 여기에 부딪히다가 이제 통신사에서 지국장에서 이제 오케이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도 뭐 바로 그 다음에부터는 그 구체적인 사진전 그래서 받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이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여성인데 그 프랜시스 피츠제랄드 여기도 좀 특이한 집안이 그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별로 이제 기자 경험 없이 거기에 와갖고서 그리고 그 베트남에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한 20대 한 초반이나 한 22대 이 정도 때 왔겠죠. 이제 와갖고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취재하러 온 기자라면은 뭐 당연히 무슨 이제 그 전황보다 우선이잖아요. 뭐 어디서 전투가 큰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고 아니면 미군이 어디를 진격했는지 뭐 명호 부대가 어디를 가서 뭐 했는지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이 여자는 아예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 대신 베트남의 그 소위 말하는 민중들 베트남 이런 백성들은 도대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여자는 실제로는 무슨 전쟁터 다니지도 않고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얘기를 뭐 하나 들었대요. 근데 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중에 무슨 뭐 문화인류학이나 뭐 이런 거하고 뭐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쓴 책들,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아마 이제 처음 아마 이제 처녀작인 것 같고 이 책도 뭐 또 다른 의미에서 베트남전을 다니게 해서 굉장히 이제 아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뭐 정말 베트남에 대해서 좀 있으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영화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깐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해서 폭로한 닐 시안이라는 기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 하는 사람은 이제 데이비드 헬버스템이라고 그 사람보다 이제 뉴욕타임스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공 특파원도 이제 먼저 했고. 그래갖고 아까 NIT가 보도할 때 NIT의 어떤 젊은 사주가 이거를 이제 하라고 격려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한테 케네디가 이제 이 데이비드 헬버스탄 특파원이 보내는 기사가 무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사주한테 아서 옥스 설즈버그죠. 이제 해서 좀 그 기자 헬버스탄을 좀 소환을 좀 해라. 그 사람 같은 비애국적인 사람이 무슨 그 기사를 쓰냐. 그랬더니 이제 설치버가 그 말 듣고 나서 다시 워싱턴까지 가서 이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서 이제 너 휴가 주려고 그랬는데 휴가 취소고 너 거기 계속 있어라. 너 베트남 떠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 격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데이비드 헬버스템이 그 당시부터 이미 다른 미국의 다른 주요 언론에 이 사이공 특파원들이 주로 이제 주월 미군 사령부 발포 얘기 위주로 기사를 쓸 때 이 사람은 계속 반대 시각에서 계속 기사를 썼던 모양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 사람이 72년인가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이제 The Best and the Brightest죠.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 행정부가 이제 젊은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미국의 쟁쟁한
뭐 학자들, 뭐 하여튼 뭐 나름 꽤 유명한 아까 말한 이제 데이비드 맥나마라처럼 아니면 이제 성공한 기업인들 해서 뭐 해서 당시로서는 미국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모였다는 케네디 행정부가 왜 갈수록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더욱더 진흙탕처럼 빠져들었나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이제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헬버스템이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갖고서 저기 뭐야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어떤 이제 뭐 책을 많이 냈어요. 아주 여러 권을 냈어요. 거의 어떤 제가 좀 뭐 몇 권까지 잘 기억이 안 나. 26권이구나. 26권에서. 근데 제가 이 사람 기억하는 건 그 2007년에 이 사람이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 책 이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The Coldest Winter. 또 이게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 뭐 무지 두꺼워요. 근데 이 책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전쟁 때 그 이제 중국의 말하는 중국의 그 의용군이 이제 여기 와서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어떤 그 방대한 취재를 해서 책으로 냈는데 저는 하여튼 이 책도 무지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내부 사정을 다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식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의 주류에서 받은 거는 이제 그 중국의 인민의용군 같은 경우는 소위 뭐 농민 게릴라 같은 부대 아니에요. 농민 게릴라 같은 부대고 뭐 무기도 시원치 않을 테고 무슨 뭐 군사훈련도 뭐 제대로 받았을지도 당연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미국 군대야 세계 최강 군대고 저기 그 2차 대전 때 뭐 정말 그 뭐 히틀러나 아니면 뭐 대일본 제국의 뭐 저기 한국 군대도 다 무찌른 군대가 한국에 와서 뭐 의용군한테 무지 고생을 하고 뭐 몇 차례 뭐 그냥 후퇴했다 왔다 갔다 그 반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가 있나 해서 나름 굉장히 분석을 했는데 뭐 이 책 얘기 제가 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안이 뭐 상당히 아마 선배로서 당연히 뭐 존경했을 것 같고. 그래갖고 근데 그 이 사람 책 같은 게 아마 한국에 번역에 나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는 이 사람 책 나왔을 때 거의 같은 이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 나왔나? 2014년에 나왔다. 그러니까 책이 72년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이게 어떻게 되나? 거의 한 40년 늦게나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헬버스템 얘기는 뭐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이 부제로 정말 이영희는 외롭지 않았다고 쓴 게 그래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희는 정말 국내에서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 쓰면서도 야 이것도 내가 언제 끌려가나 하는 이제 그 생각하고 그리고 근데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 끌려갈 생각보다 먼저 하게 되면 이게 글이 잘 나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 포괄해서 이제 이영희 선생은 한 거고 그러면 이영희 선생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정말 외롭게 선구적인 위치에서 싸워왔는데 그러면 이영애 선생의 그 정말 그 혼자 분투한 그게 그럼 우리 사회에 뭐를 남겼는지 이런 거는 뭐 정말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뭐 이영애 선생의 저서를 직접 뭐 읽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름만 들어서 읽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앞으로 우리 과제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좀 어떻게 됐는지 사실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뭐 어차피 우리 내부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분들 조용한데 옛날에 고위업체 전후에 이거는 이제 한동안은 뭐 굉장히 엄청난 저기 뭐야 어떤 압력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고전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해방전선 아니면 이제 저쪽 북베트남에서 내려온 병사들 거기는 뭐 정글이 있었으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널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정글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여튼 그 이제 고엽제라는 거를 그냥 뭐 그야말로 융단 폭격하듯이 뿌려 갖고서 저기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뭐 그 당시에 바로 이게 부작용이 이렇게 크리라까지는 생각을 뭐 못했겠죠.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몇십 년 지나도 뭐 계속 기영아들 나오고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 우리가 월남전 참전했던 이 전후에서도 그런 것들을 뭐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보상을 당연히 요구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뭐 재판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근데 그때 마침 아마 여기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겨레 나는 주간지 한겨레 20일에서 그 이 한국군의 그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그거를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양반들이 진짜 정말 꼭지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자유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가서 이제 싸웠고 그리고 이제 인재 부작용에 시달리는데 아니 우리 보고 무슨 뭐 양민 학살했다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조그만 사진이니까 그렇지 이게 뭐 불나고 막 이런 겁니다. 불나서 그래서 사실 이제 말이 그냥 항의 시위지 거의 뭐 이 폭동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분들이 아마 점심시간 그때쯤 몰려왔는데 완전 신문사 포위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무법천지였죠. 그래갖고서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이야 뭐 진짜 막 가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짱또 벽돌 같은 거 뭐 꽝꽝 던지고 그러니까 막 유리창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사 급하니까 뭐 샷다 내고 그랬는데도 뭐 그러니까 뭐 여직원들이야 진짜 정말 뭐 공포에 지르고 막 그러죠. 뭐 꽝꽝 부시고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뭐 자동차 뒤집혀지고 이게 하여튼 2000년 6월 달입니다. 이것도 또 6월이네. 이것조차도. 근데 하여튼 저는 그때 이게 놀랐을 때가 이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거든요. 근데 정경이 와서 진압을 안 해요. 진압을 안 하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워낙 무슨 여러 가지 뭐 목소리가 큰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그리고 정말 신문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두세 시간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뭐 불타고 막 그런 겁니다. 태우고 막 이래갖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 베트남 시민 평화법정 이거 혹시 열린 거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 네. 저는 그 신문사에서 제가 어떤 그 일본 도쿄 특파원을 한 게 제가 1992년부터 이제 95년까지 3년 동안 도쿄 특파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어쨌든 일본에 뭐 거의 35년 동안 식민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정말 그때 당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뭐 당한 사람들이 이제 실당한 사람들이 있고 또 유족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뭐 징병도 있고 뭐 징용도 있고 무슨 뭐 여자 근로 정신도 있고 뭐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소송을 하는데 뭐 이분들이 뭐 그리고 또 대개 피해자들이 사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뭐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끌려가서 삼촌이 끌려가서 했는데 뭐 생사도 모르고 그 후로 누가 무슨 집안에 기둥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일본에 와서 또 이제 뭐 누가 안내해줘야지 뭐 차이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하여튼 무지 열심히 정말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숙소도 마련해주고 뭐 법정 가서 안내해주고 뭐 통역해주고 무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시민 사람들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취재를 해야 되니까 많은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그 중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한국도 베트남전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다는데 그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내부 반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거의 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래 쌓여서 이제 아까 말한 고엽제 전회가 와서 한겨레에 와서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던 이제 그 단초가 된 그런 보도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역량이 쌓여서 요게 저기 어디야? 저기 월드컵 그쪽에 무슨 아마 이게 무슨 기진지 무슨 옛날 무슨 석유 기지인가 거기에 뭐 하여튼 이게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그쪽에서 베트남 시민의 평화법정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그래서 2010년 벌써 4년 더 됐네요. 그래서 이달 동안 이거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뭐 준비 무지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법정 구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뭐 이거 이제 재판장이 요게 아마 김경남 대법관일 겁니다. 이제 물론 퇴직한 거죠. 그리고 요게 이석태 변호사, 그러니까 저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했었고
이제 지금 헌재재판관으로 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양현아인가? 아무튼 여기 아마 서울대 아마 법대 교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배드명령에 따지면 거의 뭐 한 60년은 지나서 이거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당시 피해자들, 뭐 아마 유족들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여기 모셔와서,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변호인 쪽이고, 이쪽은 이제 검찰 쪽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색을 갖춰서 그래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고서 이 행사 끝나고 나서 그럼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행사 끝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됐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이게 뭐 우리 한 5천만이라 그러나, 그러면 우리 5천만 중에 몇 명이나 이거를 기억하고 여기 활동한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역시 막연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지금 아주 요 단체가 있죠. 베트남이 하는 단체에서 뭐 무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법정 가서 뭐 증언하고 뭐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폭은 굉장히 아직도 좁다. 이런 거를 그냥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쟤는 그냥 이제 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이 없으니까 요거로 일단 제 말은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이것저것 무슨 잡다하게 마구 떠들었는데, 뭐 이제 무슨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 시민들이 여권 받기 시작한 게 아마 전두환 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무슨 아시아대회, 무슨 올림픽 이런 거 하면서 풀렸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뭐 베트남 가서 죽은 일본 사진 기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때 그런 제한 하나도 없을 테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설사 고등학생이 뭐 그런 생각 뭐 할 수가 없어. 당연히 뭐 할 수도 없을 테고, 하더라도 무슨 여권이 나왔을 리도 없을 테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국의 소위 말하는 제도권 언론들 들어가게 되면 벌써 이제 그쪽은 이제 전쟁터면 위험지역이 되잖아요. 위험지역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자가 가서 무슨 뭐 큰 중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뭐 사망했다거나 하게 되면 우선 당장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 소재 규명이 이게 또 벌어져요. 아니 그럼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데를 기자로 왜 보내서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본도 지금도 큰 신문사들은 그렇게 잘 안 보냅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이제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저기 일본 쪽에 하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야마모토 미카라고 거기는 이제 꽤 유명한 그 여자 사진 기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시리아 가서 취재를 거의 최전선 가서 취재하다가 이제 어떤 총탄 맞아서 죽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근데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김선일인가 누군가 같은 아프간인가 어디 가서 이제 사고 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이제 그 사람은 뭐 기자는 물론 당연히 뭐 아니었지만 무슨 선교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뭐 여권 뺏고 뭐 이러고 돼가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마 우선 기본 간다는 당연히 늦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어떤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야 이미 뭐 그 전에 훨씬 먼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 다 뭐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이게 커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가는데, 조금 지나니까 외무부에서 사고 난다 그래갖고 전부 강제로 철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것도 말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조금 좀 전황이 안정되니까 이제 아마 일주일인가? 이제 한시적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각 신문들이 그냥 우크라이나 내부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근데 어쨌든 가서 쓰는 기자들은 무슨 고생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의 다른 정말 주요 언론들이 거기에 기자들이 가서 보내오는 기사의 양하고는 뭐 정말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뭐 아마 상당 기간 격차 벌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고 이제 모든 사안이
어느 한 시점에서만 뭐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대로 된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두루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아직까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게 좀 성숙되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뭐 언론사 수준도 문제지만 그 일반 독자들도 외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신문에서도 그 열독률이 아마 가장 낮은, 가장 안 보는 지면이 아마 그냥 외신면으로 돼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되짚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그냥 정말 이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뭐 권위지처럼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뭐 그레온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 브랜들리 필장이 요청을 했겠죠. 우리가 클레임하게 되면 뭐 제대로 된 기자 뭐 몇십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발행인은 또 그 비용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만한 또 계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염출할 건지 뭐 그러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 투자자들은 이제 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상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당신들이 수익 올릴 수 있느냐, 이거 수익 모델이 아니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지금 뉴스타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하여튼 새로운 어떤 미디어 형식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공한 거의 아마 유일한 사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뭐 정말 광고도 안 받고 그 정도였으면 뭐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뉴스타파를 밀어주는 후원 회원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정말 한국에서 그래도 꽤 나름 심층 보도하고 훌륭한 언론을 만들었는데, 그럼 뉴스타파가 그러면 이제 다른 세계로 좀 시각을 돌리면, 그럼 뉴스타파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나? 아니면 이제 다른 무슨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유럽이나,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데서 정말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말 뉴스타파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봐야겠네 하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요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뭐 일본 특파원 한 그 경험 때문에 그냥 요즘도 이제 어쨌든 아침에 한 번씩 아사히나 뭐 이런 데 몇 군데 들어가 보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뭐 도쿄 신문을 보니까 저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있잖아요. 그 카타르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그동안 무슨 이 중동 보도라는 게 거의 뭐 서구 언론의 시각으로만 이제 보도가 됐던 거를 이제 알자지라가, 그러니까 뭐 그 카타르에 아마 뭐 유명한 왕족이 이제 돈 엄청 쌓아놨기 때문에 뭐 됐겠죠.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그 알자지라의 그 방송 내용이, 그러니까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관점이 다르대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하고 일본인, 그러니까 이제 부모 사이에서 난 일본 여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이집트 남성이었던 것 같고, 이제 엄마가 일본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카이로에서, 그러니까 주로 공부를 해서 카이로에서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또 일본서도 같이 또 활동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여자 기고문 보게 되면은 어떤 알자지라에서 하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보는 사람이 아마 뭐 당연히 없겠죠. 그때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화면에 떠 있는 거, 이거는 그 이영애 선생이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외신부장이었거든요. 조선일보 외신부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 사건 났을 때는 이영애 선생이 아마 이미 조선일보에서 한번 쫓겨나고 해직됐었고, 그러다가 다시 아마 합동통신으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영애 선생이 그 당시에 한 보도들은 상당히 뭐 정평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기 국방부 기밀문서 그 사건 자체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세계적인 화제였기 때문에 뭐 웬만큼 됐어요. 근데 이제 이영애 선생님처럼 그렇게 뭐 애정을 갖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또 이영애 선생은 또 나중에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긴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에서는 어차피 이제 쫓겨난 다음에 거기 합동통신에 다시 복직을 했다가 또 거기서도 또 해직되고 그래갖고서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한양대 교수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문의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전투 병력도 많이 파견을 했지만 신문사 특파원들도 무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선배도 욕보일 건 아니지만 별로 무슨 베트남전 보도 관련해서 정말 이 선배는 뭔가 하나 새로운 기원을 마련했다거나 이분이 하나의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열었대구나 하는 이런 거는 별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후로 한 사람도 없고, 소설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소설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우선 여성들이 이제 안 참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무지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영화의 저 무대는 1960년대 이때니까, 그럼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 전 얘기고, 지금 하여튼 여성 언론이나 여성 무슨 웬만한 데는 다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재의 잣대로 비교해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했지만 자서전을 냈잖아요. 근데 그 자서전이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썼다는 식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서전 자체가 이 플리츠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토대로 했을 거예요. 되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레임이라는 여자 자신도 제가 그건 항상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슨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전혀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 그런 거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보면 딱 그거 보고 나서는 지금의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저거 좀 너무 여성을 좀 기분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그린 거 아니냐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완전 정말 이 남성 독점 아니면 남성 중심 그런 사회에서 점점 거대한 구멍을 꿇어 나가는 그런 거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 여자가 요즘 용어를 하게 되면 아마 페미니스트로서 신기원을 열었다고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강조한 거지만 그래도 근데 저 여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어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자체가 워낙 그러는 가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영애 선생님에 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의 본격적인 책을 아마 젊은 분이 읽으려고 그러면은 좀 따분하고 졸리고 그러기도 할 테고, 근데 6년 전이구나. 여기 지금 이영애 재단하고 창비학당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것 중에 하나가 이영애 다시 읽기라는 게 있어요. 책에 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와서 그러니까 이제 기자로서의 이영이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한 분야를 맡아서 강연을 했고 아마 책에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냥 그 내용이 길지는 않으니까 아마 읽기는 괜찮을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영애처럼 베트남 전쟁 보도한 사람이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무슨 나치 독일하고 무솔리니하고 결합이 돼서 해다가 이제 패전 국가가 돼버렸는데, 만약 그때 일본이 지가 무슨 마치 미국이나 영국하고 붙어갖고서 이제 우리가 그때 미국, 영국 이쪽 일본이 다른 하나의 연합국이고 또 다른 게하고 싸우다가 그 와중에 우리가 양쪽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한민족, 조선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 이제 일본을 몰아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일본이 다시 또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자기들은 이제 한민족하고 비슷하고 하는 게 하나가, 거기도 이제 우리는 정말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는
뭐 어쨌든 중국이 하나의 천하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뭐 중국 영향 강력히 받을 수 없고 저기 이거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거기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독자 문화를 지켜서 이제 굳이 버텨왔다는 그러니까 어떤 대단히 문화적 수준도 있고 굉장히 강인한 민족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또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제 그 당시 이 프랑스의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이제 저기 프랑스 이제 하고 싸우다가 어느 날 또 일본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또 뭐 일본이 이게 또 해방군인가 생각하다가 아니지 싶으니까 또 일본하고 또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또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또 들어온 거잖아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프랑스가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그 뭐 베트남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남북으로 이제 분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베트남의 보통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거는 완전 무슨 괴뢰 정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베트남의 무슨 뭐 정말 지금도 국부로 추앙받는 뭐 이 호치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지지를 받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그 당시 뭐 중국이나 무슨 소련에 뭐 지원을 받았겠지만 얼마나 무슨 첨단 무기를 지원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력으로 해서 그게 하여튼 밀어낸 거거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용사들이 가서 싸우고 있는데,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쪽, 그러니까 저쪽에 그 북쪽에서 말하는 것도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뭔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누구 하나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이 자식 무슨, 뭐 너 그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뭐 찬동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그럼 이영애 선생이 보도를 어떻게 했냐는 그런 것보다는 엄마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뒤집어서. 그 당시에 그 베트남전 반전 운동이 아마 전 세계에서 웬만한 주요 나라에서는 그게 최고의 이슈였어요. 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대부분 젊으시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 60년대에 그런데 잡지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반전 데모 시위 사진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68 혁명, 그러니까 60년대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럽 쪽에 처음에는 뭐 그게 뭐 프랑스 어느 소르본 대학에서 무슨 뭐 대학생들의 무슨 기숙사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차지하지 못하는 막는다든가 뭔가 같은 그야말로 사소한 그 이유 하나를 커졌다가 이제 그게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어떤 이 반전 운동이 벌어지는데 세계에서 뭐 그 당시 한국은 뭐 별로 이제 위상도 뭐 시원치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국도 그 당시 주요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요 나라 중에서 베트남 반전 데모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데가 한국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스러운 일인데, 예. 근데 그것도 우리는 뭐 별로 기억하는 게 뭐 당연히 없죠. 뭐 누가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아까 그냥 건너뛰었는데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럼? 아까 제가 뭐 일본 거 뭐 하나 넘어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그 당시에 그 60년대, 한 60대 중반에 그러니까 베트남의 평화를 시민연합, 이제 일본말로 그냥 그 약자로 이제 베이헤이렌, 그래서 베트남 평화할 때 해다 이제 연합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60년대 중반에 이 반전 시위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저기 뭐야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무슨 공원까지 이제 한 2, 30명이 모여서 침묵의 시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냥 정말 갑자기 확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그 유명했던 사람 이제 그 지도자가 오다 마코토라고 아주 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뭐 둘 다 어떤 소설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다 마코토는 뭐 한국의 시민운동도 지원 많이 했고 근데 김지하 구원운동도 아주 굉장히 이제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간단한 그 침묵 시위만 했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도대체 뭐 전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시민들의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서 자기들이 그 성금을 걷어갖고서 NIT 같은데 전면 광고 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빨리 이제 종식시켜야 되고 이거는 세계의 모든 양심적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들은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여기에 끝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굉장히 주요한 군사기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 병사들 베트남에 싸우다 그 사람들 다 자기들 지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철수해서 뭐 일본에 와서 이제 어디 가서 뭐 온천 가서 쉰다든가 아니면 뭐 여성들 나오는 술집 가서 뭐 정말 무슨 뭐 좀 긴장을 푼다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탈영하는 병사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그 탈영하는 병사들을 또 이 단체들이 이 사람들을 또 숨겨줘 갖고서 이제 어디 외부로 탈출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저기 뭐야 그때 이제 중립국이라면 이제 지금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같은데 몰래 이제 밀항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거든요. 한국에서 이지됐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 한국에 가면 뭐 이런 생각 감히 뭐 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단지 그냥 그 당시 국내 그럼 왜 이영애만 빼놓고 다른 데는 뭐냐 하는데 정말 이영애 선생 아니면은 감히 그런 배짱이 뭐 없었을 때고 그다음에 전혀 사회 의식이나 뭐 어떤 분위기나 수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어떤 반전 운동의 무슨 지수나 그런 거 민도라 그러면 한국은 제일 바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뭐 전혀 없었으니까. 내는 건데 좀 어떤지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저도 뭐 현역에서 물러난 지가 제법 됐고 그리고 그 미디어 환경이 뭐 워낙 많이 바뀌어서 제가 무슨 뭐 어느 게부터 일방적으로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각 매체마다 뭐 분위기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한겨레가 1988년 그러니까 이제 60대 항쟁 이후 이제 그 열기로 힘이 없어서 이제 창간이 됐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봉급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한겨레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거기 이제 주류가 뭐 이제 우선 뭐 정신적인 주주가 송건호 선생, 이은 선생 뭐 이런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또 이제 70년대 중반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대량 해직된 그 해직 기자 선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80년에 또 뭐 전두환한테 또 해직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소장 기자들이 이제 타사에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일정한 가치관에 와서 이제 뭐 어떤 그 기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그런 건 당연히 뭐 서서 같은 거 잘 되죠. 그리고 근데 그 안에서는 뭔가 무슨 이게 무슨 뭐 기사로서 취재가 덜 돼서 아니면 함량이 못 돼서 뭐 보도가 안 되는 거지 뭐 데스크가 이미 직권으로 에이 뭐 이건 안 돼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신문은 또 다 경우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회사라고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하여튼 조중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학교 때 굉장히 하여튼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하나고 꽤 이제 그 신문사에서도 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상층부에 올라간 사람인데 자기 이제 어떤 기명 칼럼을 썼어요. 기명 칼럼 썼는데 저거 이제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칼럼 정도는 누가 이제 손을 못 대거든요. 손을 못 대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제 옛날 이제 신문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기사 써나면 이제 뭐 조판 같은 거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게라지라고 이제 어떤 본격적인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이제 가세 같은 게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제 마지막 확인하고 이제 인쇄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것까지 확인하고서 이제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차 마셨는지 목욕탕 갔다 왔는지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신문에 자기 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아마 그게 글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빼버렸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 편집국장 할 때도 제가 하다못해 기자 글 하나도 그렇게 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그러면 뭐 부장한테 물어보고 이거 확실히 안 해. 그러면 그러면 당신 보증할 수 있어. 그래서 하면 이제 그럼 일단 뺐다가 다시 뭐 하거나 아니면 뭔가 수정하나 그러지 그렇게 무슨 뭐 통째로 드러내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운동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도 너무 충격받아갖고서 저한테 나 어떻게 거기 한겨레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이거는 그냥 얘기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계명 군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양식 있는 언론인이고 자기가 좋은 신문을 만들겠다는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 또 편집관보다는 신뢰가 있어갖고서 나 어쨌든 뭐 내가 경영은 내가 하지만 당신은 신문 잘 만들고 그리고 또 편집 아마 그 영화에서도 불러드리잖아요. 뭐 신문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 뭐야 캐서린 그랜도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문은 당신이 말은 만드는 거고 내가 간섭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뭐 사주라는 것 자체 한국에서는 뭐 거대한 권력이고 저는 언젠가 저기 뭐야 거기 지금 뉴스타파 만드는 거기 대표가 김용진 씨인가 그 양반 어디 그 뭐 유튜브에 그 양반 뭐가 뭐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 제목에 제가 낚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여튼 언론사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딱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저기 뭐야 KBS에서 해직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누구야 뭐죠? 저기가 최승원 그 양반은 이제 MBC에서 해직된 사람이고, 그래서 지네들도 해직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무슨 거대한 무슨 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시민들 저 푼돈 모아서 내는 주제에 뭐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읽어보니까 한계가 비슷해요. 그래도 여기서는 취재를 제대로 해왔으면은 다 나가게 해준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양반들이 KBS나 MBC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PD건 아니면 기자건 정말 열심히 취재했는데 정말 무슨 뭐 몇 달 동안 그냥 끙끙 앓면서 뭐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게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언제야? 2015년이겠다. KBS에서 그것도 제가 뭐 이름 밝혀도 되나, 거기는? 어떤 저기 뭐야, 그 KBS에서, 그러니까 이제 역대 한국 정부에서 그 훈장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장 주는 거, 이제 그 사람들 도대체 뭐 때문에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무슨 개인정보라고 행안부에서 안 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제 그 명단을 입수해서 KBS가 이제 그래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이제 아마 몇 개 프로를 만든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첩 잡았다고 훈장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간첩인지 조작인지. 예? 그러고서 이제 소위 또 그 옛날 그 일제시대 친일했던 군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훈장 주장이 많이 해서 이제 그거 이제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한 모양인데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간도 특설대라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직접 또는 간접 영향력이 있는 그 사관학교 그런 데 들어가서 일본의 이제 일본군이나 만군의 초급장교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에 이제 남쪽에서 그야말로 이제 아주 갑자기 무슨 중요하던 사람이 별 달고 대장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취재팀 팀장이 저한테 이제 연락 와서 이 간도 특설대 자기들 특집 만들겠다고 나보고 인터뷰를 좀 하재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 갖고서 아니 근데 그럼 당신 이거 정말 내일 자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전화통에 소리를 뿅 지르더라고. 선배님 KBS에도 좋은 후배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럼 좋다 하자 그래 갖고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3시간, 거의 2시간 넘어 뭐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들어간 것 같고, 아마 이미 상당 부분 제작이 돼 있어서 인터뷰 끝나고 한 2달쯤 후에는 이제 방영될 거라 그러더라고. 이제 이미 날짜 잡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알려달라. 나도 보고 싶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오더니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표만 기사 나오는 거예요. 그 특별 취재반이 해체가 되고. 그래서 아마 친일 군인은 방영이 아마 안 되던가 그때도. 그리고 뭐 간첩은 됐는데 그것도 아마 자기들 원래 의도하고는 많이 달라져.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뭔가 기획 취재를 탐사 보도를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열받아서 KBS 사표 내고 그 뉴스타파 가서 그 시리즈 4부작을 만들었어요. 4부작인데 그나마 다행히 촛불혁명 이후에 KBS 다시 복직했는데
또 다시 또 정권이 바뀌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13분입니다. 뭐 그만할까요?